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3월 28일입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영웅, 월가의 영웅 18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오늘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네, 피터 린치는 주가 수익 비율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을의 주가 수익 비율이 자주 등장한다. 주가 수익 비율, 즉 PER, 그리고 주가 수익 배수, 간단히 배수라고도 부른다. 이 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와 어떤 모기업의 주가와 수익, 이 두 가지의 부분의 관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각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은 대부분 주요 일간지의 주식 시세표에서 많이들 소개된다. 이익선과 마찬가지로 주가 수익 비율도 회사의 수익 잠재력에 대비하여 주가의 적절성이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대 또는 과소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척도이다 라고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은, 그러니까 K마트를 예를 드는데요, 좀 달러로 소개해드리자면은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원화로 어떤 모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특정 회사의 주식 가격이 있겠죠. 이 기업의 주식 가격이 있겠고, 주식 가격을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1,000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10이 나오겠죠. 이 10이 바로 PER이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주가 수익 비율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은 투자자의 초기 투자 금액을 회사가 다시 벌어들이는 데 걸리는 횟수로 생각할 수 있다. 저희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는 빵집을 운영한다. 그래서 빵집에 투자한 자본을 걷어들이는데, 본전을 찾는데,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그래서 몇 년에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복할 것이냐, 이런 것을 PER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차원이고, 이와 유사한 개념이죠. 예, 동일한 개념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시선입니다. 어떤 투자자가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똑 동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000원이었고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었다. 그럼 PER이 10이었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삽니다. 100주. 그러면 100만원이죠. 네, 100만원. 100만원에 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래서 내가 이 1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데까지의 기간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산정해보는 겁니다. 현재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므로 100주면은 1년에 100주면, 그러니까 100주면 1년에 10만원을 벌어들이겠죠. 즉 100만원을 벌어들이려면은 10년이 걸리겠죠. 10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주가 수익 비율이 10이므로 곧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익의 2배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초기 투자 금액을, 그러니까 PR이 2라면 초기 투자 금액을 2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의 40배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PR이 40이면 회수하는데 40년이 걸린다. 인기 가수 쉐어는 그때쯤이면 증조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또 농담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종목이 주위에 널려 있는데 사람들은 왜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종목을 매수할까? PR이 높은 것을 왜 매수할까? 예를 들어서 목재 하치장에서 일하는 또 다른 해리슨 포드, 스타워즈에 출연한 해리슨 포드 예를 들었었죠, 저번 시간에도. 또 다른 해리슨 포드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도 변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갑이라는 회사 주식은, A라는 회사 주식은 주가 수익 비율이 40이고 을이라고 B라고 하는 회사 주식은 주가 수익 비율이 3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A라는 회사는 미래의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꺼이 믿는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 B라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신문을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 값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성장주는 주가 수익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분포하고, 저성장주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낮은 곳에 분포돼 있고, 고성장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높다. 경기순환주는 이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경기순환주는요, 앞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하다. 공익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은 한 7에서 9 사이 보다 대형 우량주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한 10에서 14 정도이고, 10에서 한 14 정도. 이보다는 고성장주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4에서 한 20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일부 염가 주식을 찾는 투자자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을 찾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러한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가 수익 비율을 낮은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월마트 기준으로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이 다우케미컬 기준으로 똑같이 낮다고 볼 수는 없겠죠. 주가 수익 비율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의 제목입니다. 이 다음 설명은 다양한 업종과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을 유형별로 자세히 논의하려면 이 책의 나머지 분량을 다 써도 모자라다. 그래서 방금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의 유형별 특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자세히 쓰려면은 정말 분량을 다 써도 모자라다. 그렇게 구구절절 쓰면 아무도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주가 수익 비율에 너무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가 수익 비율의 분석에 유용한 정보는 주식 중개인에게서 얻을 수 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수익 비율이 업종 평균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지 물어보아라. PR이 업종 평균, 해당 종목의 업종 평균에 비해서 해당 종목의 PR이 어떤 수준인지 체크한다.
주식 중개인이 업종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해당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주식 중개인을 통해 한 회사 주가 수익 비율의 과거 기록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증권회사가 배포하는 보고서나 여러 부분들로 다 확인하실 수 있죠. 요즘에도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정상적인 주가 수익 비율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과거 몇 년 동안의 주가 수익 비율을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매수한다면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지급하는 가격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적당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가 수익 비율은 바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이다.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면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이 있겠죠. 그 가격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 알아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이제 PER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이 주가 수익 비율은 바로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이다. 주가 수익 비율과 관련하여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엄청난 돈을 날려서 비탄에 잠기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무거운 안장이 경주마에 부담이 되듯이 지나치게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은 주식에 부담이 된다. 이는 예외가 거의 없다.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기업이 높은 주가를 지탱하려면 아주 높은 이익 증가율을 이 부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익 증가율이 아주 높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도 주가를 잘 지탱할 수 있는 예외가 되겠죠. 맥도날드는 1972년에 주가가 75달러가 되면서 주가 수익 비율 또한 50으로 뛰어 올랐다. 아무리 견실한 기업인 맥도날드도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방도가 없었다. 결국 주가가 75달러에서 25달러로 곤두박질 치면서 주가 수익 비율도 훨씬 현실적인 수준인 50에서 13으로 떨어졌다. 맥도날드 회사의 경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1972년 75달러로 과대평가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런 부분들로 검토를 하실 수 있겠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이 부분을 소개를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 입장인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시장을 고려하지 말라라는 전에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짚어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상반되는 관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집단적인 주가 수익 비율이 존재하는데 이 수치는 시장의 전반적인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하기에 좋은 지표이다. 시장의 이제 과대와 과소. 나는 이미 시장을 무시하라고 충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종목이 이익에 비해서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다른 종목의 가격 또한 대부분 이익에 비해서 부풀려져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이익에 비해서 부풀려져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경향들이 여러 종목들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특징이 1973년과 74년 사이에, 그리고 1987년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시장의 폭락 직전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즉 이익에 비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이익에 비해서 부풀려져서 거래가 되는 경향. 예,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이어진 강세장에서 시장 전체의 주가 수익 비율은 8에서 16으로 서서히 올라갔다. 이는 투자자들이 똑같은 기업 이익에 대해서 1987년에는 82년의 가격보다 2배를 지불했다는 뜻이 된다. 2배가 올랐으니까요. 당시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식이 과대평가가 되었다. 이자율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됐죠. 채권의 매력도도 떨어진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에 더 높은 값을 지불하기 때문이죠. 주식에 더 몰리기 때문이죠. 이자율이 낮으면. 그러나 이자율을 제쳐두더라도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낙관주의 때문에 강세장에서의 그런 낙관주의, 어떤 주식들의 사례들처럼 주가 수익 비율이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태도 발생한다. 이 기간에 고성장주는 동아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었다. 저성장주는 평소에 고성장주가 거래되던 주가 수익 비율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며 시장 자체의 주가 수익 비율은 1971년에 20에서 정점을 형성했다. 주가 수익 비율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 이 상황을 겪었던 투자자 누구라도 내게 말해 주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1973년 74년간의 시장에는 1930년대 이래의 가장 혹독한 조정이 가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74년의 그 큰 하락의 패턴들, 이러한 부분들을 공감을 하시고 분석할 수 있다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폭락에 대한 부분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예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